수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97년 11월에 한겨레 신문사에 입사했고요. 벌써 그러니까 13년 지나가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년 하다가 때려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게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부서를 거쳤는데 한 2년 6개월 동안은 사회부에서 사건 취재를 주로 했고요. 실은 그때 제가 그 당시 종로경찰서를 출입을 하면서 그 시민단체들 취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참여연대 분들과 많이 알게 됐고 오늘 여기까지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포츠부에서 또 한 2년 6개월 정도 주로 축구 담당했어요. 제가 축구 담당 기자 하던 시절에 황선홍과 이영표를 높이 평가해서 기사를 써서 그 덕분에 제가 월드컵 4강까지 진출했다고 생각하는 기자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한겨레 축구부의 왼쪽 윙백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그 다음에 또 한 2년 6개월 동안 정치부에서 그 한나라당하고 민주노동당을 출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2년 6개월 동안 문화부에서 학술 담당을 했습니다. 지금 한겨레 21에서 사회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제 소개를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기자를 10여 년 하고 여러 부서를 거쳤는데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전문성은 저한테도 없고요. 다만 굳이 한 가지 꼽자면 여러 분야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무수하게 만나는 게 제가 해온 일이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칠게 말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저 나름의 이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대단치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런 이야기들 깊이 있는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 아니겠지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제 생각을 실은 간담회 정도의 느낌으로 말씀을 편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단한 배움이나 깨달음 이런 건 아니겠지만 영감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저런 기회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강연을 들어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 강연자가 저한테 커다란 충격과 커다란 깨달음을 준 적은 별로 없고 제가 평소에 생각해 왔는데 정확하게 내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내용 혹은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는데 내가 좀 더 다듬어진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영감을 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오늘은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불려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노동 OTL이라는 기획 또 그 기사를 모아서 출판한 4,000원 인생이라는 책에 담긴 내용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기사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하고 뒤이어서 한국 사회의 빈곤, 노동 혹은 노동 빈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노동 OTL은 이제 2009년, 작년 말고 이제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제 13회에 걸쳐 연재된 기획이었고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회팀 기자 4명이 서로 다른 그 빈곤 노동 현장에 잠입해서 한 달간 같이 일하면서 먹고 자면서 취재한 결과를 연재한 기사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 위장 취업을 한 륵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던데 사실 위장 취업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국의 어느 실정법에도 한겨레 신문사 기자는 대형마트에 취업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위장한 게 아니라 저희는 모두 주민등록법상의 실명과 그 실제 주민번호와 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지고
취업을 했으니까 위장 취업은 아니에요. 80년대의 위장 취업은 대학교 졸업했는데도 졸업 안 했다 그러고 실제 이름도 안 쓰고 그러니까 이제 서류를 위조해서 들어가는 취업이니까 혹시 뭐 위장 취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취업할 수 있는 곳에 저희도 취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파견 근로 노동이 있는 이제 안산 난로 공장, 그다음에 여성 노동이 여성 감장 노동을 행하는 식당,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 마석의 가구 공장, 그리고 청년 노동을 보기 위해서 제가 대형 마트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이 기사를 쓰게 된 이유, 뭐 책이나 기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문제의식은 아주 간단했어요. 노동을 다뤄보자. 근데 이제 노동을 다루는 그동안의 언론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이죠. 하나는 이제 숫자로 말하는 것, 실업률, 취업률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통계로, 정책으로 말하는 것, 뭐 취업 대책, 실업 대책,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분쟁의 양상으로 보도하는 것, 파업 현장, 쟁의 현장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세 가지 다 그 빈곤 노동의 현장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회과학적으로는 참여 관찰 혹은 민소각지적 방법이라고 하죠. 직접 동참해서 그 안에서 겪으면서 관찰하고 보고하는 방법을 차용을 해서 기획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저 개인적으로는 기왕에 이제 빈곤 노동을 취재한다라는 문제의식 말고 이건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하는 용어인데 내러티브 탐사 보도라는 것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이 내러티브 탐사 보도란 뭐냐면 이게 지금 언론학 개론 시간이 아니니까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의 언론은 혹은 한국의 기자는 이른바 출입처 시스템에 의해서 기사를 생산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노동 관련된 세 가지 패턴의 기사가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것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출입처 시스템은 원론적으로 보아 나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치독 역할을 하기 위해서 권력기관의 주요 권력기관의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기자를 파견해서 보내서 그 권력기관에서 어떤 전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전담자를 지정하여 기자들을 담당시키는 거. 이게 출입처 제도예요. 영어로는 비트 시스템. BAT. 비트는 때리고 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그 전략 지점마다 이렇게 가서 지키고 서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 와치독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언론은 그런데 문제는 이 출입처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 혹은 변질되었느냐 하면 그 출입처를 드나들면서 그 출입처라는 것은 권력자들, 권위자들, 유력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이들이 자기 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또 언론 플레이를 하거든요. 기자들은 원래는 그 언론 플레이에 말려들지 않고 어디까지나 시민의 눈에서 이 사실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혹은 때로는 의도해서 그 권력기관의 유력자 명망과 권위자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과 동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컨대 청와대 출입기자는 지가 대통령인 줄 알고 국회 출입기자는 지가 국회의원인 줄 알고 검찰 출입기자는 지가 검사인 줄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그 일종의 파워 게임이 진행되기도 하고 청와대 출입하는 조선일보 기자가 언론사의 문제를 지적한다고는 명분을 빌어서 종편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쓰면 청와대 관계자가 그 기사를 보고 이것이 조선일보의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최고 권력 신부에서 종편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권력자와 혹은 일부 권력 있는 언론 혹은 이제 거기에서 월급 받으면서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이제 그 기자들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처음 출발점이었던 시민의 뜻으로 시민의 눈으로 권력을 감시해야겠다라는 애초에 언론의 뜻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뉴스를 봐도 신문이건 방송 뉴스건 간에 뉴스를 봐도 뭐 중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즉 언론의 언어가 기자들의 언어가
시민들의 언어가 아니라 권력자의 언어로 쓰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무상급식 그 방학 중 아동 무상급식 예산이 날치기 때문에 누락되었는데 이것을 권력자의 언어로 기사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올해 예산액이 뭐 얼마였는데 이 중 몇 프로가 무상급식 예산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무엇 때문에 이 예산이 없어졌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순전히 정책과 숫자로만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사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찌됐건 그것 때문에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 동네에 있는 나의 자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눈으로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그냥 국회발, 정부발 발표 기사를,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굶는 아이들, 밥 못 먹는 아이들, 무상급식 지원 받아온 아이들이 만약에 이 예산이 끊겨져서 그 도시락을 받지 못할 경우에 어떤 일들이 겪게 되는지를 일일이 취재하고 가려내어서 쓰는 게 시민의 관점에서 쓰는 언론이거든요. 그 방식으로 보도를 하면 사람들은 금세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아, 우리 애들 밥 굶는다는 이야기구나. 예산안이 날치기 통과되었구나 라고 쓰면 또 이 새끼들 정치인들 또 그 짓 하고 있구나 라고 정치 혐오만 드러날 뿐인 거고요.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러티브는 그런 출입처 중심의 유력자 명망과 권위자가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사건과 사태와 사회와 세계의 어떤 근본적인 맥락을 읽어내려 가려는 노력이 내러티브 탐사 보도. 내러티브라는 것은 이야기라는 뜻이잖아요. 사건, 자료, 폭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를 단순히 그냥 재미이거나 흥미에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거대한 본질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쓰는 것. 그게 내러티브 보도라는 저널리즘상의 어떤 기법 내지는 뭐 거창하게 말하면 철학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보도를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국 언론의 고질이거나 관성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취재한 결과도 역시 그 내러티브 방식으로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그 이제 뒤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다른 파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더 주고받긴 하겠지만 마침 제가 맡았던 대목이 청년 노동이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라 청년 빈곤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빈곤 전반 문제로 이야기를 넓혀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한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다녔던 사람들이니까 비교적 혜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물론 대학 진학률이 그 또래 인구의 8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거예요. 10명 중 8명은 대학 들어가니까. 그래서 대학 다니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숫자의 장난이 있어요. 대학 진학률 80%라고 했을 때 이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또래 인구를 뭐 대충 한 2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한 16만, 5만 정도가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선 또래 중에 적어도 3만에서 5만 정도는 대학을 아예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 어떤 종류의 대학도. 그 친구들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초, 중, 고등학교 거치는 동안에 같이 공부했던, 같이 교실에 있었던 친구들 가운데 대학을 아예 못 들어간 친구들은 뭐하고 지낼까요? 앞으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다음 기왕 대학에 진학한 16만 명 가운데도 전문대 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이른바 지방대, 실은 방송대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학 진학률 안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못하긴 하지만 그 지방에 있는 대학에다가 수도권 및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 할지라도 이른바 통칭상 중하위권 대학으로 포함되는 곳을 빼고 나면 대학 진학 자체가 취업을 보장해주는, 적어도 취업을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이른바 명문대학 서너 대여섯 군데, 아니 10곳 정도를 제외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각 대학별로 한 해 입학생이
3천에서 4천 명이라고 잡으면 10개 대학 3만에서 4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15, 6만 이상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이 경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역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한데, 과거에는 대학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떤 기회의 표식이었다면, 그래서 대학에 떨어진 사람들은 절망을 했다면, 지금은 사실은 대학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 그게 뭐 대수야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왜냐하면 경험칙상 알고 있거든요. 대학 들어가도 별 볼 일 없다는 거를. 따라서 대학 진학률 80%라는 수치는 한국 그 10대 중후반부터 20대 초중반에 이르는 세대 전반에게 거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열심히 경쟁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이미 한국의 대학 구조와 대학 진학 구조 자체가 극소수에게만 그나마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은폐시키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퍼센테이지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주목하고자 했던 그 청년 노동은, 따라서 이른바 저 4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재수 삼수하고 취업 준비를 스펙 쌓기 위해서 열을 올리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약간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들은 제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고. 제 관심 대상은 대학 못 들어가는 사람들, 전문대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저의 관심사였고, 근데 참으로 기묘하게도 대형마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는 20대들 가운데 어느 정도나 그런 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제가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만난 20대 친구 전부 다 이런 방식의 경로를 따라서 살아왔더라고요. 대학 못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했고 전문대를 나중에 다니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취재를 위해서 대형마트에 여러 사람들 20대를 만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저의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몇몇 20대 이야기를 모아서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제가 일도 하고 취재도 하고 기사를 써야 됐기 때문에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제가 한 달 동안 만나서 심층적으로 같이 어울리고 취재했던 20대는 대략 한 6에서 8명 정도인데, 이들 모두가 똑같은 인생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저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것이 바로 그 경쟁 구조에서 탈락되어 가는, 탈락의 경계에 서 있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혹은 겪게 될 빈곤 노동의 대표적인 패턴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이들의 부모는 대부분 부자이지 않아요. 중산층도 아니고 중산층 이하 혹은 서민들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학비에 대한 압박을 받아요. 이때 학비라는 것은 뭐 공락금 이런 거 말고도 용돈, 생활비, 즉 떡볶이를 먹어야 되는데 떡볶이를 사 먹을 돈이 늘 궁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어쩌다 가끔 있는 것이 아니고 늘상 매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해요. 중고등학교 때. 저도 뭐 아주 빈곤한 가정에서 자란 건 아니어서 가난을 겪지 못한 자는 가난을 이해하지 못한다 따위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매일 1,000원이 필요한데 절대로 1,000원이 생기지 않는 상황은 그 사람 그 개인을 기본적으로 동물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동물적이라 함은 인간적인 것은 뭐냐면 전망하고 내다보고 계획하고 도모하는 것들이에요. 동물적인 건 뭐냐 하면 당장 지금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이 없으니까 이 1,000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뛰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이런 것들 등을 포함해서 그런 업종들은 다양한 곳에 걸쳐 있잖아요. 문제는 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다 보면 그 용돈을 버는 1년의 시간이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길면 6시간, 방학 때 몰아서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것이 반드시 또래 집단과의 학력 경쟁에서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혀요. 아시겠지만 그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 시간 1시간, 2시간은 뭐 나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근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학력 경쟁에서 그 매일의 용돈을 벌기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자발적으로 혹은 타의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대학 입학할 가능성은 그 자체로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80%에 이르는 대학 진학률에 입학해서 전문대를 못 들어가겠어요? 사실 이야기를 하면 뭐 길을 쓰고 하면 어딘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역시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새로운 종류의 압박에 처하는데 그게 뭐냐면 부양 압박이에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압박에 봉착한다고요. 이런 그 한국 빈곤 가정의 유형은 어떤 거냐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은 실직자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한국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 월 평균 보통 한 2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4인 가족을 보면 아버지가 만약에 180만 원짜리 월급을 받고 있으면 엄마가 어딘가 파출부 일을 해서 80만 원을 더 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 누군가 하나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바로 최저생계비 경계선에 처하는 가정으로 급전직하예요. 한국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한 달에 105만 원 정도예요.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동물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죠.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만 원 정도 벌면 차상위 계층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월 150만 원을 버는 상황이면 이 가족의 누군가는 한 사람이 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컨대 아버지가 실직당했어요. 산재로 다쳤어요. 사고로 다쳤어요. 혹은 아버지가 질병이 났어요. 들어 누웠어요. 고혈압으로. 엄마가 파출부로 혼자 일을 해요. 혹은 그건 반대일 수도 있고 또는 이 가족 내에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빈곤 가정의 특성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반드시 노인 가족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노인이 특별히 노후를 보장하지 준비해온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 관계로 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관계 방식이든지 간에 이 노인을 위해서 뭔가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되고 따라서 이 노인이 같은 집에 살 경우에는 이 노인에 따라 붙는 질병과 장애가 또 다른 경제적 비용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은 또는 3학년은 안수찬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뭐 내신 등급도 낮고 들어가봐야 전문대밖에 못 들어가는데 전문대 나와봐야 취직하는 자리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러지 말고 돈이나 벌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압박을 부모가 직접 가하지 않더라도 그 17, 18세 되는 나이에 겪게 되는 경제적 압박이 그런 방식으로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 졸업하자마자 혹은 심지어는 중간에 때려치고 취업을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맥도날드에서 알바했다면 고교 졸업 직후에 취업할 수 있는 자리는 기껏해야 커피 전문점의 알바 뭐 정도예요. 그 알바를 시작을 하면 이 알바가 고착화돼요. 20대 초중반이 지나도 다른 방식으로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박탈되어 있잖아요. 모든 비정규직, 특히 고용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 근무했다고 해서 승진하고 이런 경우는 없죠. 기껏 해봐야 그 던킨 도너츠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매니저이 패찰다는 거예요. 이 매니저는 허울 좋은 매니저이고 그냥 약간 한 단계 높은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다가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여자들은 뭐 잠깐 쉬기도 하고 뭐 전전하다가 20대 중반이 지나가면 결정적인 고비를 맞게 돼요.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서 살아도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가,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일부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뒤늦게 전문대나 방송대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근데 그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전문대나 방송대를 다녀도 졸업을 해도 그보다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대형마트에서 만난 한 친구는 저랑 같이 일을 하는 20대 후반의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했고 대학 졸업장에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늦게 해서 대학을 지방대에 들어갔다가 때려치고 다시 나와서 전문대에 들어가서 졸업까지 다시 야간대학을 나와 졸업까지 다 했어요. 했는데 돌아온 자리는 옛날에 일하던 그 자리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 이력을 가지고는
이른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스펙이 탄탄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이른바 화이트 칼라 사무 직종에는 이력서조차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20대 후반이 되면 어찌됐든 살아야 되니까 연애하고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같은 부류끼리 이렇게 사귀게 돼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의 특성상 우리 모두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에 갈급하고 애정과 자존의식을 보호해주는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가난한 자의 연애일수록 급속히 진전돼요. 여러분들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많고 이것저것 재야 될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루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일수록 연애의 감정에 덜 충실해요. 난 서울대 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있다 연애 안 해. 난 고시 공부해야 되니까 연애를 좀 이따가 하지 뭐. 나중에 좋은 자리 생기면 좋은 직업 구하면 더 좋은 사람 만나겠지. 이런 식으로 연애를 유보한다고요. 근데 가난한 청춘들은 자라는 과정 전체가 누군가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애정을 받지 못했으므로 또래 중에 만약에 어울려서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다면 심지어는 마음이 맞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눈만 마주치기만 해도 급속히 그 연애를 해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는 부유층의 자제들보다 이 가난한 서민층의 자제들이 더 순정적이에요. 순정파예요. 그래서 다 여러분 성인이니까 말씀드리면 그래서 더 빨리 자고 더 빨리 애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더 빨리 결혼하는 일들도 생겨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애가 생기겠죠. 결혼하면. 근데 나는 마트에서 알바하면서 지금 한 달에 120만 원 벌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는 백화점 매장에서 얼굴이 이쁘다는 이유로 여상 졸업하고 백화점 매장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그 친구도 그냥 하시는 아르바이트일 뿐인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이 친구도 한 달에 150만 원 벌어요. 결혼하면 둘이 앞에서 이 정도 벌면 괜찮다고 싶었는데 아이를 낳거나 혹은 그 전에 전세를 구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면 당장 이 돈으로는 뭔가를 도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인생들이 이중으로 불행해지거나 그래서 뭐 또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등등의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97년 IMF 때 이후로 한국 중산층이 경향적으로 계속해서 붕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 세대가 계속 퇴직, 실직, 사업 망하는 방식으로 계속 붕괴하고 그 부모 세대의 고통 가운데 일부를 자식 세대인 여러분들 정도 또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받은 결과 그들이 다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다시 말해서 IMF의 충격에서 빚어진 거대한 그 빈곤 노동의 재생산 과정이 3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은 역시 좀 뒤에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3세대가 지금 이제 한 3살, 4살 혹은 5, 6살 정도 되는 이 아이들이, 즉 IMF를 겪은 사람을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두고 있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 들어갈 때쯤인 앞으로 약 5년에서 10년 뒤가 되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자식 세대만 해도 부모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있어요. 그 기억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세대의 부모들은 비록 지금 가난하다 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사업을 했어. 우리 아버지 옛날에 월급쟁이였어. 우리 아버지 옛날에 땅이 좀 있었어. 이런 추억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들의 3세대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우리 아빠는 마트에서 일을 했어 평생. 우리 엄마는 저기 편의점 계약직이야. 이건 출발선 자체가 더 달라지는 문제예요. 인생을 바라보고 자기의 미래를 계획을 할 때 내가 아버지 정도는 돼야지. 언젠가 아버지가 저 실패한 사업을 나도 한번 일으켜야지 라는 생각을 잠재의식 밑바닥에서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처음부터 보고 자란 것이 그것뿐이고 출발선이자 지향선이 처음과 끝이 다 계약직이거나 아르바이트인 친구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겠죠. 그 시대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로 저 노량진 고시촌, 이른바 공시촌을 취재할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잖아요.
뭐 굳이 뭐 부모가 가난하건 뭐 아니건 상관없이 워낙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긴 하니까 사무직 역시 자리가 모자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예컨대 799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량진 들어가서 지내려면 보니까 그 종합반 듣고 단과반 듣고 특강 듣고 한 바퀴 쭉 다 빙 돌려면 그 과목마다 한 10달 걸리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9달에서 10달 적어도. 그 다음에 학원비로 한 달에 20-30만 원. 그 다음에 보니까 고시원을 일단 등록을 해서 공부방 비슷하게 삼아야 되니까 거기 또 한 10몇만 원. 그 다음에 잠을 자야 되니까 그 또 잠자는 또 숙소도 구하려면 거기도 한 20만 원, 30만 원. 먹고 쓰는 용돈도 필요할 테고 등등 해서 적어도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달에 60만 원, 최장 100만 원 정도를 보장해주는 이 서포터가 없으면 적어도 1년에서 최장 3년에 걸쳐 있는 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못하는 구조더라고요. 그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내가 아르바이트 뛰면서 그 학비를 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즉슨 중산층 자제들만, 저를 포함해서 중산층 자녀들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799 공무원 시험을. 사법고시나 행정고시가 되면 이 단가가 더 뛰겠죠. 1.5배 정도로 혹은 2배 정도로. 요즘은 게다가 로스쿨까지 생겨서 요즘은 로스쿨 입학 준비도 하고 로스쿨 입학용 특강도 듣고 고시 특강 따로 듣고 신림동 고시촌에서 또 따로 살고 나중에 합격하면 로스쿨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되고 그 천문학적으로 비용이 더 늘어나잖아요. 이 비용을 댈 수 있는 부모라야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개찰해서 영이 날 수는 있는데 적어도 한국 사회는 그 경쟁의 구조에서 대학 시절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경쟁의 과정에서 돈과 자본을 동원하지 않으면 거기 경쟁 구조에 진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가 되어버렸으므로 머리가 좋고 뜻이 좋고 성실하고 아주 낙관 긍정적이고 아무리 초인적인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의 주변에 18세로부터 26세에 이르는 이 기간, 즉 짧게는 4년에서 6년 동안 월 평균 80에서 100만 원을 줄기차게 지원해주는 누군가가 없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경쟁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 사회에서 혜택받은 사람입니다. 그 지원을 받지 못하면 급전직하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쓰면서 썼던 표현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난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가난은 상처 입은 피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보통 물이 뜨거우면 갖다 대면 아 뜨거 하고 말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내 손끝 피부가 해지고 부르트고 상처나고 베고 심지어는 뭐 고름이 차 있다면 아주 간단한 열기와 온도에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플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주 일상적일 수 있는 어떤 변수들이 일단 가난에 시작된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돼요.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자살 사건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뭐 월세 20만 원이 없어서 뭐 이런 식이에요. 20만 원이란 돈은 눈 깜짝하고 돌아서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이 사람에게는 인생을 결정해야 될 문제였던 거예요. 아까 최초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알바를 시작하는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를 들었던 그런 돈들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상수가 없으니까, 변수투성이니까 조그마한 충격에도 전체 인생이 흔들려 버리는 것, 그게 빈곤이에요. 이 시각을 한국 사회 빈곤 계층 전반으로 좀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